네, 이제 본격적으로 수요 공급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당연히 재정학에서 알고 있어야 되는 개념으로 연결됩니다, 여러분. 일단 수요를 보시면요, 수요의 개념을 보세요. 수요란 일정 기간 동안 소비자가 모든 가격 수준에서 구매하고자 의도하는 재와 서비스의 총량이 수요의 개념입니다. 뭐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개념을 암기해야 됩니까? 암기 안 하셔도 돼요. 수요라는 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수요 디맨드, 수요가 뭐냐? 그럼 뭔가 재화를 소비하는 거 아니야?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는 아니는데 정확한 어떤 개념의 정립이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 그냥 암기 없이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요, 이거 주스 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커피를 한 잔을 가져왔어요. 쉬는 시간에. 자판기 커피는 아니고 일회용 믹스 커피입니다. 그래서 제가 커피를 마시다 보니까 자주 마시는 편인데, 제가 오전에는 원래 온두를 마시고요. 뭔가를 먹기 시작하면 믹스로 돌아섭니다. 그래서 네, 제가 아침에 잠깐 이렇게 아침 식사 대용으로 빵을 먹어서 이제 이걸로 돌아섰어요. 그래서 이거를 쉬는 시간마다 거의 막 마시는 게 목격이 되실 거예요. 너무 자주 마시다 보니까 친구가 물어봐요. 커피를 몇 잔이나 수요하니? 이렇게 물어봐요. 마시니도 아니고 수요하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글쎄 한 6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럼 6잔이라는 커피 마시는 소비 잔수가 많은 걸까요? 적은 걸까요? 6잔이 여러분 하루에 6잔이면은 적은 양은 아니죠. 근데 이게 1년에 6잔이면 어떨까요? 거의 안 마신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어떤 재화의 소비라는 게 일어나고 있다면 무엇이 중요할까요? 기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요의 개념도 일정 기간 동안이라는 아이디어가 들어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요. 거기에 동그라미 좀 치시고요. 일정 기간 동안이라는 표현에 우리가 앞에 1장에서 봤던 페이지로 보자면요. 20페이지를 가시면 가로 3번의 한가운데 유량과 저량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유량과 저량이라는 개념은 우리 시험에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나 재정학에도 한두 번은 따라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이 명시돼야지 의미가 있는 변수를 유량, 흐를 유자를 써서 유량이라고 합니다. 영문으로는 flow라고 읽고요. 일정 시점이 부여돼야지만 측정 시에 의미가 있는 변수를 stop, 저량 변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유량 일정 기간 동그라미 표 안에 저량 일정 시점 동그라미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경제학은 현상을 분석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어떤 현상을 두고 개념 정리부터 해요. 그때 이게 유량이냐 저량인지를 구분하지 않으면 명확한 의미가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이 구분부터 합니다. 그때 수요는 일정 기간이 명시돼야 의미가 있는 유량 개념이다 라는 아이디어를 잡았고요. 나중에 재정학 가면 이 변수가 소득세는 여러분 유량일까요? 저량일까요? 소득세. 유량이죠. 1년 동안 번 돈에 과세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들어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일정 시점에서 측정해야 의미가 있는 변수는 저량 변수로 통화량이 대표적인데요. 안 중요합니다. 이런 거 있을까요, 여러분? 재산세 있잖아요. 세법에서 부과되는 재산세는 유량 변수일까요? 저량 변수일까요? 그 저량이죠. 일정 시점까지 네가 갖고 있는 재산에 돈 내기 싫으면 팔아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점이 정의돼야지 의미가 있는 변수도 세법에 있듯이 마찬가지입니다. 그 재정학에서 다시 가져올 거라서 여기 있는 예를 암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런 개념이 있다라는 거 이해하시고 다시 돌아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28페이지로 다시 돌아오셔서 수요의 개념을 다시 봐주세요. 수요란 일정 기간 동안 기간이 의미되는 유량 개념이고 소비자가 그쵸? 모든 가격 수준에서 가격 수준 동그라미 칩니다. 가격이 주어질 거예요. 구매하고자 의도하는 재와 서비스의 총량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주어지면
구매하고자 의도하는 재화 서비스의 총량의 밑줄 그으세요. 재화 서비스의 총량을 수요량이라 그래요. 수요하고 싶어하는 양이니까. 그래서 1번 수요 이퀄 수요 가격 더하기 뭐라고 있나요? 수요량. 그래서 수요 안에는 가격과 양의 개념이 한꺼번에 정의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타이틀 1번에 나와 있는 수요 이퀄 수요 가격 수요량은 이미 개념 안에 들어있다라고 아시면 되고요. 밑에 수요량을 다시 여러분 써놨죠.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수요 가격 내려갈게요. 일정 기간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그 상품의 수량을 구입하기 위해서 밑줄 그으세요.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고 가격이 수요 가격이고요. 수요 곡선의 높이가 곧 수요 가격이 됩니다. 그냥 지불용의 최고 가격만 밑줄 그으시면 돼요. 이건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요. 제가 수요의 개념을 말씀드렸고 수요 개념 안에는 지불용의 최고 가격이라고 하는 수요 가격과 구매하고자 의도하는 재화 서비스의 총량이라는 개념이 동시에 들어있고요. 두 번째, 수요 함수라는 걸 끌어내서 논리를 이제 전개하기 시작합니다. 자, 저를 보세요. 수요 함수는요, 어떤 재화의 퀀터티입니다. 양입니다. 양. 디맨드 첨자를 써주면 수요량이라는 뜻이고요. 특정한 재화라는 표현법으로 알파벳 X제를 대표적으로 씁니다. 어떤 재화? 그럼 X제요. 그냥 경작은 커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커피에 뭘까요? 수요량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자, 이 커피의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커피의 수요량을 소비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커피 소비량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변수들과 그 수요량과의 관계를 펑션, 함수죠. 형태로 보여주는 걸 수요 함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과 수요량과의 관계를 펑션 형태로 보여주는 거. 여기서부터 이제 수학적 도구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정하기 어렵다 그래요. 수학과 경수학이 항상 만나게 돼 있고 이걸 잘 따라오지 못하시면 나는 산수에 약해 수학에 약하신 분은 제정하기 어렵다고 하세요. 근데 수학적 도구를 많이 쓰지 않아요. 사칙 연산. 딱 하나 쓰는 건 미분 개념 2개 갖다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 쓸 수 있어요. 네, 이것 때문에 제정 어렵다 하시면 그거는 조금 노력이 부족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할 수 있는 것만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요. 왜 함수 형태를 사용하느냐? 간단해요. 왜 경제학은 수학적 도구를 쓰느냐?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함수를 표현하면 자, 지금 잊어버리신 분은 지금 기억하시면 됩니다. 들으시고 얘가 여러분 변하면 얘가 그 변화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아이죠. 자, 이 아이를 뭐라고 하냐면 독립변수라 그래요. 지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움직이니까 얘가 충격을 받잖아요. 무슨 변수랄까요? 그렇죠. 종속변수다 이렇게 수학에서 말합니다. 독립변수는 더 쉬운 말로 원인 변수라 그래요. 얘가 원인이 돼서 얘 결과로 나타나요. 결과 변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원인 변수가 1번일까요? 결과 변수가 1번일까요? 원인이 1번이고 얘가 먼저 이 말이야. 얘가 2번 이런 결과를 보여주는 관계를 함수라고 합니다. 이게 1차식이 될 수도 있고 2차식이 될 수도 있고 3차식이 될 수도 있고 지수함수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경제학은 현상을 분석하는 학문이니까 현상은 반드시 인과관계 아니야?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로 100번을 설명하는 것보다 이 함수로 보여주면 얘가 원인이 돼서 얘가 그 결과로 나타나는구나 라고 쉽게 이해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도구를 쓰기로 합니다. 그래서 함수를 쭉 경제학에 도입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얘가 원인이고 얘가 뭐라고요? 결과다.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 변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커피 소비량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 변수들이 있겠죠. 쉽게 얘기하면 너 커피 살 때 뭐 보고 사? 이 말하고 똑같아요. 뭐 보고 살까요? 그렇죠. 맛. 야,
얘 맛이 구려. 그럼 안 마시는 거 아닙니까? 얘는 맛이 참 좋아. 마시는 거고요. 또 뭐도 있을까요? 가격이죠. 제일 중요한 게 역시 맛은 좋은데 여러분 커피가 10,000원이에요. 안 되겠는데? 그죠? 그래서 가격 보고 삽니다. 똑같은 재화라 그래서 1000자를 X라고 써줘요. 그러면 동일한 재화의 가격이다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제가 여러분 커피를 사러 갔는데 커피나 나는 자몽 주스나 무차별해요. 뭐든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갔는데 자몽 주스가 신제품이 출시되면 막 세일하죠. 50% 세일해요. 그럼 어때요? 오늘은 자몽을 먹어볼까?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 재화와 관련이 있는 연관재가 있어요. 그런 재화는 Y재라고 보통 씁니다. X재가 아니다 이거죠. 이 재화의 가격에 따라서 이 소비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콜라 사이다가 만족감이 똑같아요. 이건 콜라입니다. 얘는 사이다예요. 사이다가 폭락했어요 가격이. 그럼 사이다 마셔요? 콜라 마셔요? 사이다. 그러면 콜라 소비는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겠죠. 관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관재의 가격도 해당 재화의 소비량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런 것들을 예의주시하는 게 기업이에요. 내가 사이다 만든 회사인데 콜라 가격이 변하면 사이다에 어떤 충격을 줄까? 이런 것들을 지켜보고 분석하는 게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소비자의 행동 원리를 지켜보는 건 결국은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요. 제가 여러분 용돈을 받은 지가 또는 월급을 받은 지가 여러분 한 달이 다 돼가요. 그러면 내 소득 수준, 내 용돈 수준에 여러분 변화가 있겠죠. 그럼 재원 소비량도요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래서 소득은 보통 인컴이 소득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니셜을 쓰는 게 원칙인데 이걸 쓰기도 해요. 학자들마다 다릅니다. 이 I라는 이니셜은 뒤에 무차별 곡선이라는 용어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는 이니셜이라서 얘를 안 쓰고요. 요거 되게 갖다 씁니다. 소득 M. 내 소득 수준도 재원 소비량에 영향을 미치겠죠. 아무래도 소득 수준이 많으면 소비도 좀 많을 거고 반대의 경우는 작을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날씨가 굉장히 덥다거나 또는 나의 기호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맛이라든가 광고 등등도 여러분 재원 소비 영향을 미칠 거 아니야? 굉장히 많을 거란 얘기야. 수도 없이 많겠죠. 사람마다 다를 거고 굉장히 많은 변수들이 충격을 줄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 커피 소비량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변수들과 그 수요량과의 관계를 한꺼번에 분석해야지 가장 바람직한 결과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분석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교재 다시 20페이지로 갑니다. 일반 균형 분석이라고 합니다. 찾으셨나요? 맨 위에. 일반 균형 분석은 재정학에서도 계속 따라다니는 용어입니다. 일반 균형 분석이라 한번 읽어볼게요. 경제 각 부문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걸 명시적으로 고려하면서 특정 부분을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경제 주체 간 또는 시장 간 상호 연관작용을 고려해서 그냥 모든 그거 동그라미 치세요. 모든 걸 한꺼번에 다 분석하면 일반 균형 분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따로 떼서 분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체를 분석하면 일반 균형 분석입니다. 한 장 앞으로 갑니다. 부분 균형 분석이 보이실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일반 균형 분석으로 모든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의 관계를 분석하는 게 제일 바람직한데 분석을 못해요.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단순화시키는 분석 기법을 가져옵니다. 그게 바로 부분 균형 분석이에요. 부분 균형 분석은 내가 분석하고 싶은 한 독립 변수만 가져오고요. 나머지 변수들은 다 고정돼 있다라고 가정하고 단순화시켜서 분석하는 걸 부분만 떼서 분석한다. 그래서 부분 균형 분석이라 합니다. 경제학에서 재정학에서 쓰는 80%는 부분 균형 분석 기법입니다. 그래서 뭐라는 유명한 용어가 있냐면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거기 좀 밑줄 그어주세요. 19페이지 맨 마지막 줄, 즉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라는 가정하에서
그 영문 표기가 세트리스 페리부스라고 하는데 영어가 아닙니다. 라틴어입니다. 이런 용어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는 가정하에 경제의 한 부분만을 따로 떼서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라는 아이디어입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경제학이 많은 비판을 받고 있어요. 한 부분만을 떼서 분석하는 게 전체 현상을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데 타당성이 있느냐 비판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분석 자체가 불가능해져요. 그래서 지금부터 저희가 특별한 말하지 않으면 전부 다 부분 균형 분석 기법을 사용한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됐죠 여러분? 네. 자 그러면요. 저를 보세요. 이걸로 갑니다. 굉장히 많은 독립 변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건 역시 뭘까요? 그 가격이에요. 그럼 다 고정시켜요. 이렇게 밑줄을 이렇게 위로 그었다는 얘기는 고정시켰다, 픽스시켰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요. 해당 재화의 가격만 가져옵니다. 다른 건 다 고정돼 있어요. 보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게 독립 변수야? 가격이에요? 수요량이에요? 가격이죠. 얘가 먼저 변해야죠. 그럼 먼저 변하는 애를 먼저 쓰는 거 아닙니까? 자 가격이 떨어지면요. 해당 재화의 소비량, 수요량은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다 증가하죠. 왜? 그러면 이미 증명이 끝났어요. 소비자의 행동 법칙을 보고 경제학자들이 찾아낸 법칙이야. 우리도 그러잖아요. 싸면 어때요? 더 소비하고 비싸면 안 하고. 이게 일반론입니다. 받아들이시고요. 가격이 그렇다면 오르면 수요량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죠. 감소합니다. 수요량이 감소하면 가격이 오른다. 맞아요? 틀려요? 이거 맞아요? 틀려요? 이게 좀 이상한가요? 이게 써드릴까요? 정확하게. 이거 맞아요? 틀려요? 이거 맞아요? 틀려요? 오, 맞다고 했네? 이거 맞아요? 틀려요? 맞다 손 들어보세요. 틀리다. 나는 모른다 손 들어보세요. 틀립니다. 왜? 한번 함수 관계가 독립 종속 변수로 설정이 되면 뒤집히는 경우는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무조건 1번은 누구야? 독립 변수 가격이야. 얘가 변해야지 얘가 변하는 거지 뒤집히는 경우 이렇게 역으로 가는 건 없어요. 이게 함수가 가지는 의미야. 그래서 제가 1번, 2번을 써드린 거예요. 이해되셨죠? 높아심에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이런 거 헷갈리시면 안 되니까. 기본기를 헷갈리면은 계속 2번을 암기하고 있어도 흔들려요. 자 그러면요. 이에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가격과 수요량의 음의 관계 반대로 움직이잖아요. 이걸 그 유명한 수요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수요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가격과 수요량. 여기요. 수요 안에는 뭐가 들어있죠? 가격과 수요량이 들어있습니다. 이 둘이 반대로 움직이는 걸 무슨 법칙이라 한다고요? 수요의 법칙 이렇게 말합니다. 가격과 수요량의 음의 관계로 나타나는 걸 수요의 법칙이라 합니다. 그러면요. 수요의 법칙을 가지고 수요 곡선을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요 곡선은 자, 우리가 알파고도 아니고 여러분 3D 입체도 아니에요. 2차 평면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밖에 도출을 못해요. 자, 그러면 y는 이거죠, 여러분. 자, 수학적 도구를 가져옵니다. x축은 어딘가요? 여기죠. 이걸 우리가 수평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x축. 그 다음에 횡축인가요? 종축인가요? 횡축이죠. 횡축, 종축은 잘 안 쓰는 표현이긴 한데 그 다음에 여기는 무슨 축? y축 또는 수직축 또는 종축 이렇게 말합니다. 이해되시죠? 오케이. 자 그러면 수학적 도구를 똑같이 가져다 썼기 때문에 이 x축의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가격 들어가야죠. y축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네, 교재를 한번 보세요. 오른쪽 그래프. 가격이 어디 있나요? Y축에 있네요. 가격이 어디 있다고요? 수요량이
X축이 있네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논리체계랑 그래프는 틀리잖아요. 뭐가 맞을까요? 책이 맞겠죠? 그렇죠. 책은 이미 인쇄되어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얘가 틀린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교정을 몇 번 봤으니까. 책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부터 경제학이 어렵다고 하는데 그걸 타파시켜드리기 위해서 지금부터 세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니까 잘 들어두시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예전에 이 이론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데 예전에는 이 이론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아이고 잘못 썼네요. 가격이 수요량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소비량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된다고 봤대요. 예전에는 뒤집혔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예전의 이론에는 초창기의 경제학에서는 이 이론을 맞다고 받아들였다는 얘기야. 그러면 초창기 경제학 이론에서는 얘가 X축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디로 갔어요? 여기로. 종속변수가 얘잖아요. 여기로 갔어요. 그렇게 해서 막 분석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얘가 틀렸어요. 사람들은 가격 보고 반응하는 거지 수량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론이 새롭게 여러분 다시 정립이 됐어요. 얘가 맞다. 이렇게 정립을 했는데 이론을 이렇게 독립 종속 변수로 바꿨다면 좌표축도 바꿔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에 맞게. 그래서 가격이 X축으로 오고 수요량이 Y축으로 와게 바꿔줘야 되는데 자기들이 보니까 경제학자들이 보니까 이론은 얘가 맞는데 그래프는 그대로 놔둬버린 거예요. 왜 그랬냐 물어보니까 자기들은 그렇게 써왔기 때문에 편하대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보세요 여러분. 논리가 있어요. 이건 수학이잖아요. 경제학은 수학과 다른 사회과학의 또 분야잖아요. 그러니까 수학적인 도구를 갖다 쓰는데 경제학과 수학이 설명하고자 하는 게 충돌하잖아요. 그럼 수학을 버립니다. 과감히. 그리고 경제학적인 도구를 취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동이 일어나요. 수학에서는 이렇게 배우는데 경제학은 뒤집히는 경우가 가끔 발생해서 왜 이렇게 논리가 되지? 그러면 이제 배우지 않으면 혼돈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어려운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자기들이 하고 있는 학문이 여러분 어렵다고 해야지 자기가 하고 있는 게 좀 있어 보이잖아요. 세 번째 이유는 이제 이겁니다. 이게 오리지널 이유에 가까워요 여러분. 보세요. 가격이 보세요. 여기 있으면 이게 틀린 겁니다. 가격이 여기 있으면 이렇게 가면 여러분 가격은 늘어나거나 줄어들겠죠. 여기는 양이 오르거나 떨어지는 거죠. 근데 그거보다 가격은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것보다 가격이 오르거나 떨어지는 게 표현상 맞잖아요. 가격은 상승 하락이 맞죠. 양은 증가 감소가 맞잖아요. 그래서 논리를 보니까 우리가 실제 현상에서 쓰기에는 이 축을 그대로 쓰는 게 더 설득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격축을 그대로 Y축으로 둬버리고 옛날처럼 수요량은 X축으로 그대로 둡니다. 그럼 어쩌라는 얘기입니까? 결론 다 버리시고 이게 원래 독립 종속 변수지만 수학적인 도구로 경제학은 독립 종속 변수가 어떻게 됐다? 뒤집혔다. 이렇게 아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가 1번이 아니라 어디가 1번일까요? 그렇죠. 여기다 쓰세요. 그림 1-5에다 쓰세요. 여러분. 가격이 1번입니다. 독립 변수이고요. 수요량이 무슨 변수라고요? 종속 변수다. 이렇게 암기해 주시라 이 말이에요. 그럼 쉽네요. 수학하고 다르게 수학 함수랑 다르게 독립 종속 변수를 주면 그래프를 그릴 때 반대로 갖다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근데 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야. 여기서 딜레마가 시작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나올 때마다 알려드립니다. 이 파트는 뒤집혔고요. 이 파트는 원래대로 갑니다. 라는 걸 계속 알려드릴 거예요. 그때마다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그러면 수요 공급은 철저하게 독립 종속 변수가 어떻게 되는 파트죠? 뒤집혔다 이렇게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쓰세요 여러분. 수요 공급 이론 28페이지 있잖아요 여러분. 페이지 타이틀 맨 위에 쓰세요. 독립 종속 변수가 바뀜. 뭐에서 여러분? 그래프에서만 함수식이 아니라 그래프를 그릴 때입니다. 꼭 쓰셔야 돼요. 그래프 그릴 시
독립 종속 변수가 뒤바뀜 이렇게 써두시면 돼요. 자, 다 쓰셨으면 술판을 다시 봐주시면 됩니다. 제가 커피의 가격이 100원일 때요. 하루에 커피의 가격이 200원일 때 하루에 3잔을 마셨습니다. 가격이 100원으로 떨어지면 CO의 법칙에서 CO량은 어떻게 될까요? 늘어났겠죠, 여러분? 그런 점들의 궤적을 연결합니다. 얘를 뭐라고 한다고요? 수요 곡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 점은 가격이 주어지면 수요량을 제시해주고 있잖아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수요라고 하고 그걸 연결한 선을 수요 곡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련의 대응 관계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수요의 개념 28페이지 다시 봅니다. 수요란 일정 기간 동안 소비자가 모든 가격 수준에서 구매하고자 의도하는 재와 서비스의 총량으로 수요 곡선 전체를 의미한다. 이해되시죠? 네, 했습니다. 저를 보세요. A에서 B로 갑니다. 이유는 뭘까요? 가격 하락이죠? 네. B에서 A로 갈 수도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이유는요? 가격 상승입니다. 무조건 움직임은 무슨 변수의 변화 때문이죠? 가격 변수의 변화 때문이다. 이렇게 아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네. B에서 A로 갈 때 수요량이 감소했기 때문에 가격이 오른다. 그럼 틀린다는 얘기야. B에서 A로 가든 A에서 B로 가든 다 무엇이 변했기 때문이다? 가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저를 보세요. 아니, 커피 소비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매우 많은데 얘 하나만 2차 좌표 평면에 집어넣어버리면 얘는 분석 대상이니까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이 중에는 얘밖에 못 들어가면 얘네들도 충격을 주는데 어떻게 분석할 거냐 이거죠. 너무 단순하게 시켜버렸잖아요. 분석은. 그때 애들이 만든 도구가 있습니다. 못 들어가는 애들, 2차 좌표 평면 안으로 못 들어가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걔네들이 만약에 충격을 주면 어떻게 여기다 분석할 거냐라는 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두 번째 분석 도구입니다. 이때 죄송하지만 한 번만 더 앞으로 가겠습니다. 20페이지. 4번에 보시면 내생 변수와 외생 변수가 보이실 거예요. 찾으셨나요? 네. 내생 변수는 경제 이론에서 사용되는 변수 중에서 그 값이 모형 내부에서 동그라미 치시고요. 모형 내부에서 변수들 사이의 상호관계를 통해 결정되는 변수고요. 외생 변수 보겠습니다. 경제 이론에서 사용되는 변수 중에서 그 값이 모형 외부에서 동그라미 사전적으로 주어지는 변수입니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 내생 변수는 2차 좌표 평면 안으로 내부로 들어와서 분석 대상이 되면 충격을 주고 받는 애들을 내생 변수라고 합니다. 모형 안으로 들어왔다, 평면 안으로 들어왔다 내생 변수야. 그러면요. 요 밖에 있는 애들, 얘는 모형 안으로 못 들어왔잖아요. 이 나머지는 전부 뭐라고 할까요? 외생 변수. 밖에서 문 두드리는 애들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외생 변수를 여러분 변수를 나눌 수가 있고요. 외생 변수가 변할 때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를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저를 보세요. 내가 현재 소비점이 여기에 있었어요. 가격이 200원인데 커피 3잔을 마셨습니다. 어제 저녁에 그 커피 광고를 봤어요. 가격은 똑같이 200원이에요. 광고를 보니 어때요? 그래, 먹고 싶어요. 그래서 소비를 5잔으로 늘렸습니다. 이 점으로 오는 거죠. 그러면 가격이 200원일 때 소비가 5잔으로 늘어났다면 가격이 100원인 점에 있을 때는 소비가 5잔보다 더 많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요 곡선 자체를 우측 이동을 시킵니다. 수요 곡선 자체가 우측 이동했단 말은 가격이 아닌 무슨 변수의 변화가 충격을 줬다는 얘기일까요? 외생 변수의 변화가 충격이 줄 때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서 분석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경제학은. 외생 변수는 곡선 자체 이동입니다, 여러분. 자, 근데 내가 보니까 날씨가 너무 더워요, 여러분. 그래서 뜨거운 커피가 싫어져요.
시원한 다른 음료수를 마시고 싶네요. 그러면 커피가 동일한 가격일 때 소비가 어떻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뭐 때문일까요? 외생 변수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생 변수의 변화가 일어나면 곡선 자체를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분석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이걸 분석하는 게 한 장을 넘기시면 30페이지 동그라미 큰 6번 찾으셨나요?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있죠. 별표입니다. 별표 2개입니다.